광개토대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어떻게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호쾌한 왕을 뽑는다면 아마도 광개토대왕일 것입니다. 배시호인 광개토대왕은 한국사 최대의 영토를 개척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사후에 받은 것입니다. 삼국사기에도 광개토대왕은 기상이 우미하고 남에게 구속을 받지 않는 듯이 강했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서북쪽의 건안을 공격해서 500명을 포로로 잡아오고 잡혀갔던 고구려 주민 1만 명을 구해왔습니다. 만주 동쪽과 러시아 접경지대에 살고 있던 숙신을 정벌해 이전까지 삼국을 괴롭혔던 이들의 기세를 꺾고 복속의 기초를 다져놓았습니다. 요동지방에 있는 강국 후연과도 겨뤄 일친일퇴를 거듭했습니다. 후연은 광개토대왕이 백제와 싸우는 틈을 타 고구려의 신성과 남조송을 공격하고 700여리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광개토대왕은 후연과 4차례에 걸친 전투 끝에 이들을 물리치고 라오뚱반도를 완전히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반도 내 숙적이었던 백제와의 싸움에서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신라를 침략했던 왜구를 몰아내주기도 하는 등 불패 전투력을 과시하게 됩니다. 22년에 걸친 제휴기간을 통해 서북쪽으로는 심양을 넘어 공고땅까지, 북쪽으로는 송화강 언저리의 넓은 동해를 차지하게 됩니다. 동북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 아래 지역까지, 서쪽으로는 라오뚱반도까지 차지하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광개토대왕의 불패의 3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선대가 고대 국가의 기틀을 완전히 다져놓았기 때문입니다. 통상 고구려의 최전성기는 광개토대왕과 그의 아들 장수왕대로 꼽고 있습니다. 최전성기의 기초는 큰아버지 소수리망 때 다져졌고, 소수리망은 불교를 수용해 사상 통일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율령반포를 통해 각 부족에 대한 국왕의 장악력을 높였고, 국가교육기관인 태학을 세워 유학을 가르치게 해 왕권 강화의 이념적 기초를 다지게 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우선 왕권 중심으로 국가체계를 정비합니다. 고구려는 애초 부족국가인 나국 5곳이 5나국 연합체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합체계로는 강력한 국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5부족 연합체계를 왕권 중심으로 재편했던 것입니다. 이는 곧 군사력에 집중하러 나타났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이러한 확립된 시스템을 10분 활용해 방어전과 정복전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사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는 사마, 그리고 참모총장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참군의 관직을 신설해 군사 중심의 통치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영토 확장을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광개토대왕 스스로가 전술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전과 해전을 음란하게 구사해 백제군을 격퇴했습니다. 후연과의 전투에서는 고구려 특유의 청야전술이란 성 안에서 방어하면서 성 밖의 마을을 비우고 식량을 없애 적의 보급로를 길게 하는 전술입니다. 이런 청야전술과 함께 기습전도 구사하는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당시 중국 대륙이 5호 16국 시대로 접어들자 우주공산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가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바탕은 고구려 중심의 세계관을 갖춘 자주적 민족 의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평양성 천도가 장수왕이 독자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대인 광개토대왕은 이미 평양성을 쌓았고 도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적 상징이라 할 사찰을 쌓았고 주민들을 대거 이주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직접 평양으로 순시하기도 했습니다. 선대왕부터 오랜 준비가 있었던 천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개토대왕은 왜 자신이 정열적으로 개척했던 북방의 대륙의 한가운데에 수도를 두지 않고
고구려 영토 남반부에 옮기려 했던 것일까요? 대륙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안주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자의 지적대로 대륙성을 포기했던 소극적 선택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두 가지 평가가 내려집니다. 고구려의 국가 발전 방향은 다양한 문화와 종족을 아우르며 국제 무대에서 독자적 세력권을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세력권 구축을 위해 평양을 새 도읍지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내륙 깊숙이 박혀있는 국내선과 달리 평양은 교통의 여지로 한반도와 대륙을 동시에 아우르는 입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동강 하구를 통한 바닷길이 열려 있어 국제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중심지로의 역할도 할 수 있었던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한반도만이 아닌 중국 대륙의 남북부와 일본까지도 포괄할 교통의 중심지에 새로운 도읍지가 건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평양의 넓은 들판은 풍부한 농작물을 산출시키는 땅이었습니다. 경제적 기반까지도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천도에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습니다. 평양천도 후 대신과 유력 귀족들을 무수히 죽였다는 백제전의 기록에 보듯이 국내성에 뿌리 깊은 기반을 둔 귀족, 대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천도를 단행한 것입니다. 수도 천도가 기존 세력의 타격과 신진 세력의 기반 다지기라는 것은 고려에서의 몇 차례에 걸친 평양천도 시도와 조선의 한양천도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대한 포부를 가진 평양천도가 역사에 긍정적 기능을 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평양성 천도를 자국의 명운을 가를 위협적 정책으로 판단했던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에 적대적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신라와 백제가 각축하고 고구려에 대해서는 패권을 인정하면서 복속해 왔던 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남부 자신의 목끝을 노리는 듯한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백제와 신라는 공동의 대응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고구려의 고슴도치처럼 저항하는 형세가 돼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고구려는 대륙으로 뻗어가는 힘에 집중하지 못하고 한강 유역을 둘러싼 지리멸렬한 싸움의 국력을 소진하게 됩니다. 그 극단적 결과는 고구려의 패망으로 귀결되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귀족 대신 세력에 대한 견제 역시 장수왕 사후에는 귀족 세력의 파워가 왕권을 능가하는 형세로 전개되게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